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나혜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리니의 기록이라는 세계입니다. 2025년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기록만큼 좋은 도구도 없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고른 책인데요. 책은 제목 그대로 기록에 대한 작가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기록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지,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노트와 펜 같은 도구에 대한 실용적인 팁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저자는 인스타그램에서 기록 친구 리니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데 기록 관련 콘텐츠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책에는 개인적인 에피소드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존 팬이라면 더 깊이 공감하며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록 친구 리니에 대한 어떠한 사전 지식이라든가 또 감정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사실 위주로 좀 취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두 분은 기록을 좀 하고 계신지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나혜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미라클 모닝은 아니지만 그 뭐죠? 아침에 쓰는 거? 모닝 페이지. 모닝 페이지 겸 나이트 페이지를 한 하루에 30분씩 지금 한 10며칠 정도 쓰고 있는데 그런 기록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땐 일기 쓰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요새는 일기 쓰는 게 되게 버겁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신기하네. 어렸을 때 일기를 쓰면 누군가가 본다는 압박감 때문에 못 쓸 수도 있는데 누가 봐요? 이게? 선생님이요. 아, 그런 일기 말고 저는 한 최근 20대 초반까지는 일기장을 매년 사서 엄청 일기를 적었어요. 그때는 뭐 딱히 즐겁고 막 행복한 일이 없었는데도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쓰는 게 즐겁고 뭐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했는데 20대 한 중후반부터는 약간 흥미를 잃고 요새는 진짜 그 글 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일기인데도.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인님이 예전보다 훨씬 더 책을 많이 읽으니까 좋은 글에 대한 기준점이 많이 높아져서 내가 쓰는 가벼운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나 더 잘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쓰고 싶은데 뭐 세세하게 쓰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세세하게 잘 쓰려고. 잘 쓰려기보다는 막 빠짐없이. 사실 근데 일기에 막 좀 약간 날 것대로 써야 되는데 이게 날 것으로 써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있어요. 아무도 안 보긴 하지만 그건 좀 신기하네. 뭔가 남한테 안 보여주는 건데도. 네, 뭔가 욕을 써도 써도 되나 이런 왜 고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조금 더 쓰면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어. 10번밖에 안 썼어. 아니 욕으로 시작하셔도 돼요. 연습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예전에는 막 기쁜 일 있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소소할 때 이렇게 쓰는데 제가 최근에 글을 이렇게 일기를 쓰는 내용을 보면 다 약간 기분 나빴을 때 기록이 많더라고요. 진짜 오늘 막 이랬어. 진짜 짜증나 이런 걸로 쓰다 보니까. 저 궁금한 게 저는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글로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썼을 때 해소되는 감정이나 그런 게 좀 있나요? 아니요, 저는 더 열받아요. 보면서 그치 막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 역시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럼 긍정적이기도 하네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나도 잘못했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일기의 마지막은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 상대방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쓰면서 막 열받죠. 저는 좀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서 부정적인 감정을 그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잘 쓰지도 않는데 가끔 이제 써보면 그 글자로 내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순간 그 상황이 생각보다 별게 아니고 맞아. 그렇게 맞아요. 그냥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인님은 그게 분노가 자가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자가 발전하고 결국엔
그래 나야 너 아무 잘못도 없어 이렇게 해서 해소 엔딩이네요. 해소 엔딩. 해소 엔딩이긴 해요. 저는 되게 들으면서 공감이 됐어요. 저도 이제 뭐 이제는 매일매일 쓰진 않지만 모닝 페이지가 생각의 흐름을 그냥 다 적는 이 일기를 좋아하는데 속상한 일이나 이런 것들 뭐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좀 내가 별론가? 이런 생각 때문에 처음엔 좀 괴로운 것 같은데 용성 캡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다 보면 생각보다 별일 아니고 맞아. 그리고 뭐 그때그때 다르기는 하지만 다 토해놓고 보면 좀 자기 객관화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도 다 괜찮은 사람이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라는 그런 감각? 그런 것들이 좀 쓰면서 해소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말도 쓰면 안 되고 그걸 뱉어서도 안 되고 써서도 안 돼. 막 긍정 확언 이거에 이제 미쳐 있을 때는 부정어 자체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모닝 페이지를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서 만나고 나서부턴 내 안에 있는 걸 다 이렇게 토해냈을 때 조금 더 깨끗한 게 차오른다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포 영화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공포 영화가 가장 무서울 때는 그 귀신이나 괴물이 나왔을 때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나올 듯 말 듯 할 때가 제일 무섭잖아요. 맞아.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가장 무섭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분노가 이걸 글이라는 실체로 드러내면 그만큼의 두려움, 분노는 아니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어떠한 식으로든 표현을 안 해놓은 상태면 마치 공포 영화에서 그 괴물이 등장하기 직전만큼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거든요. 진짜 너무 찰떡같은 비유. 저 그 귀신 등장하기 전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링이 생각났거든요. TV 속에서 우물만 있고 막 이럴 땐 너무 무서운데 그 선생님이 이제 기어 나오시잖아요. 네, 나오시죠. 근데 이제 그 실체가 생기면은 이제 저거 TV 안 걸리고 잘 나오시려나 생각보다 또 괜찮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안에서 되게 기록 왕이라고 할 만한 캡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모닝 페이지라든지 뭐 나이트 페이지를 따로 쓰는 건 없고요. 제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책을 읽으면 거기에 나온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온라인에 필사하듯이 적어놔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굳이 담진 않고 그냥 날것의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적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뭐 스레드라든지 기타 플랫폼에는 제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 그냥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글쓰기의 근간이 되는 거는 필사와 자기 검열 없는 글쓰기 두 가지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창작에서 자기 검열을 많이 하면 창작의 그 폭이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아까 나인님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써도 되나? 혹은 더 나아가면 내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생각해도 되나? 이렇게 자기 검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회가 말하는 도덕 기준을 벗어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나만 보는 그런 데다가 그냥 막 써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쓰고 나서 대중한테 공개할 때는 그 선을 지켜서 공개하는 거가 중요한데 내가 어떠한 그러니까 초고죠 일종의 나만 볼 수 있는 글에서 그것마저 검열을 해버리면 나의 생각의 폭과 상상의 폭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작가가 말하는 그 날것의 그거를 그대로 한번 베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나라는 생각의 틀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돼서. 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덧붙이는 순간 저는 약간 그러니까 나의 프레임 안에서 거를 좀 혼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거기서 핵심이라고 물론 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프레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의 생각을 쓸 때 거기에서 좀 감명받은 것들을 어떻게 근거로 쓴다든지 그러면 좋은 것 같고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좀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가 그래서 제 글쓰기는 독서, 필사 그리고 저의 생각을 쓴 그 저서로 남기는데 이게 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정약용 선생이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잖아요. 네. 다산이 많이 났다.
그 500편 이상의 글을 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의 글쓰기가 딱 이렇더라고요. 책을 읽고 그 독서고 두 번째 베끼는 거 핵심을 베끼는 초서라고 하더라고요. 초서. 그리고 저서 나의 글을 쓰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저한테는. 그래서 주변에도 만약에 글쓰기 어려운 분들 있으면 저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려요. 되게 따라하기 편할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필사 자체는 어려운 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창조하기 전에 모방하는 느낌? 근데 그 모방을 필사하면서 완전 저자가 된 것처럼 네. 마치 내가 그거를 한번 느껴보고 내 생각을 입히는 거. 근데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하고 나서 내가 너무 오해가 있게 설명했나 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이 네. 그 많은 저술을 해서 다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시절에 많이 해서 그 시절에 있던 곳의 산 이름이 다산. 그래서 많이 출산한다 이 다산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네, 그건 한번 정정을 해드립니다. 네. 네네. 그리고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책을 쓸 때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영감 받았는지 참조문헌을 늘 적는 편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책 중에 그게 좀 생략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요? 참조문헌이 아예 뒤에 없거나. 근데 전 참조문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의 생각은 우리만의 생각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무언가의 영향을 받았거나 무엇을 받거나 이런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땐 내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를 인식하고 인지하는 게 나의 글쓰기를 쓰는데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에다가 필사를 해두면 나중에 나 이런 거를 내 생각인가 검색해보면 내가 읽었던 책의 내용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좋다 이거는. 그럼 이게 단순히 출처를 밝힌다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좀 그걸 좀 걸러낼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만은 내 생각이 맞구나. 그럴 수도 있고 내 생각이란 건 결과잖아요. 내 생각의 원인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전 모든 위대한 작가는 다 그 원인이 되는 그 전 세대의 작가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를 인지하지 않으면 되게 뻔한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어딘가에서 받고 들었던 얘기를 해서 내 생각 멋지다 하고 썼는데 독자들이 읽고 나서 이거 뻔한 얘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 힙합에서는 샤라웃 문화가 있잖아요. 네. 누구를 이제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뭐 그 사람을 약간 추켜 세워주는 거죠. 난 참조 문헌도 그런 맥락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난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받았어요 하면서 샤라웃하면 되게 저는 이게 긍정적인 문화일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없어지거나 없애는 거는 창작의 커뮤니티에서도 저는 좀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습니다. 세실님도 캡 선생님 못지않게 엄청 기록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닌데요? 브런치도 하시고 캡 선생님을 따라가기에는 그렇긴 하지만 네. 애쓰는 것 같아요. 애는 써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혜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발행하지 않는 기록을 하시는 것 같았고 캡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인 글, 발행하는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려고 애를 쓰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하지 않는 글은 제가 남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치를 좀 덜 보일 수 있는 숨구멍 트일 만한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였고 그 이제 아티스트웨이 자주 얘기를 하는데 자기한테 솔직한 글을 이제 토해내는 순간부터 창조성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솔직하게 쓰다 보면은 거기에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그 아이디어를 뽑아내서 이제 공개적인 글까지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발행하지 않는 글은 혼자서 했었는데 제가 이제 캡 선생님이나 주변에 기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에 기록되지 않은 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자주 느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개똥 같은 글이지만서도 브런치에 계속 기록을 하려고 애를 썼고 그 첫 번째 기록, 제가 마무리했던 기록이 혼자 순례길 갔다 와서 일기장에 써놨던 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브런치에 한 30개 정도의 글로 묶었던 거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했던 재밌는 기록 하나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직접 쓴 기록도
그 기록이지만 그 외부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음. CEO 저널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해서 이렇게 내 이야기를 글로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했던 거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정말 세상한테서 내 행동을 인정받고 또 이제 제가 잘 때도 이 기록물이나 컨텐츠가 일을 하잖아요. 이걸로 또 난 어떤 일들과 연결이 될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세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행되는 글, 그러니까 세상에 공개되는 글과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글을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저는 세상에 공개되는 글을 써야 된다는 주의긴 해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어떠한 능력이건 결국 두 가지의 조합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재능을 제외하면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 이거는 세상에 공개되는 글과 공개되지 않는 글 동시에 모두 가능하죠. 계속 반복해서 글을 쓰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객관적인 피드백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연습이 무의미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메타인지, 그러니까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지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피드백을 스스로한테 잘 주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공개했을 때 아, 대중은 여기에 반응하는구나. 대중은 이러한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를 공개했을 때만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공개해야지만 글쓰기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스레드에 글을 올릴 때 각 잡고 나 이거 대박 날 것 같아 해서 올리면 좋아요 10개 그리고 이거 올리지 말까 했을 때 좋아요 막 300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재밌는 게 제가 이 에피소드를 스레드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에 동의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괜찮은 콘텐츠, 내가 공들인 콘텐츠는 대중이 좋아하지 않고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거나 대충 쓴 거는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느껴보시기 위해서라도 전 글을 쓰고 공개하셨으면 좋겠고 이 말인즉슨 여러분이 지금 주저하는 그 글이 전 세계인이 좋아할 수 있는 그 글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는 글일 수도 있고. 아니 제가 생각난 게 제 주얼리 계정 스레드에 이제 주얼리를 상세 페이지 설명을 써야 되잖아요. 어쨌든 브랜드 설명하는 것도 써야 되고 근데 글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레드에 정말 진심으로 글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냐. 전 책도 읽고 나름 기록도 한다고 했는데 필사도 했다. 글 잘 쓰시는 분들 팁 좀 알려달라 했는데 엄청 많이 달린 거예요. 근데 조합해보니까 글쓰기의 목적을 먼저 정해라. 아까 말했듯이 뭐 발행하는 글이든 아니든 이런 식이나 아니면 상업적으로 설명문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 글을 읽을 사람을 생각해서 이것도 타겟팅이죠. 타겟팅을 딱 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써야지. 사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글 쓸 때 누구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썼던 것 같아서 혹시나 글 쓰기가 어렵다면 이 독자를 누구인지를 정하고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자, 타겟팅. 네.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타겟팅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뭘 하는지 브랜딩 얘기하면서. 근데 상업적 글쓰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업적 글쓰기 하나만 저도 첨언을 하자면 그 상세 페이지라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상세 페이지를 보고 사잖아요. 네. 근데 이거가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타겟팅을 명확히 하는지에 따라서 그걸 보고 살지 말지가 결정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생산자 입장이면 처음부터 자기 자랑부터 하고 싶은 거죠. 칫솔을 판다고 치면 저희 영국산 칫솔이에요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제를 직시해 주는 게 더 먹힐 수도 있거든요. 그쵸. 네. 칫솔 쓰다 보면 금방 뭐 칫솔모가 마모되죠. 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요새 따라 칫솔을 쓰는데 그 플라가 잘 제거가 되지 않나요? 이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타겟의 문제점을 빵 찍어주면 맞아 하면서 계속 읽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글쓰기라는 게 다양한 목적이 있잖아요. 정보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즐겁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럼 나는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쓰는 거지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글을 쓸 때 늘 누군가를 생각을 하고 써요. 제가 지금 준비 중인 책도
되게 구체적인 사람을 좀 잡았거든요. 제가 지금 퍼스널 브랜딩 관련 책을 이제 한 2달 내로 나올 것 같은데 이때 생각했던 사람 누구냐면 그래도 이름 있는 기업에 다니는데 그 선배들을 봤을 때 내가 여기서 평생 다니지 못하겠구나를 느꼈는데 근데 막상 퇴사를 하자니 겁이 나는 거죠. 내가 이러한 좋은 기업의 명함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딱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써요. 이런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딱 한 사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지?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건 뭐지? 그리고 이 사람이 기대하는 건 뭐지? 를 생각하면 그거에 맞는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업적이거나 어떤 실용적인 글쓰기를 하실 때는 누군가를 인터뷰한다고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뾰족한 타깃을 인터뷰한다는 느낌으로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 좀 재밌었던 게 이분이 기록 매니아다 보니까 막 노트라든지 펜 얘기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 분한테 좀 궁금한 게 저는 이런 거에 무딘 편이라서 전 노트는 아무거나 쓰고 펜은 제트스트림만 딱 쓰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두 분은 뭐 따로 쓰시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문구에 엄청 집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이테크가 제 시절에는 가장 하이 퀄리티의 그렇죠. 그런 펜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하나에 1,7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쓰는 게 그 어렸을 땐 되게 좋았는데 이 하이테크의 가장 큰 문제가 떨어뜨리면 안 나와요. 맞아요. 그 펜촉이 들어가 버리면 막 이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안 맞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슬리찌라고 슬리찌. 네, 일본 건데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단종이 돼가지고 이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튼튼하고 펜촉이 절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 되게 얇아서 쓸 때 되게 안정감 있게 써져요. 그리고 빨리 마르고. 그래서 저는 일단 펜은 가장 효율성과 그런 걸 다 종합해봤을 때 슬리찌가 가장 좋고 현재는 구매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하이테크는 정말 저도 학창 시절에 그걸 색깔별로 갖고 있다. 그럼요. 맞아. 부유한 집이죠. 진짜 네. 비싸.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죠. 저는 지금 제가 되게 잘 쓰고 있는 펜 이름이 뭔지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동생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저도 고등학교 때 하이테크 많이 썼고 그리고 저는 이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미쯔비시라는 잉크펜이 있어요. 그래서 한창 이 미쯔비시와 이제 제트스트림, 미쯔비시는 잉크펜, 그 제트스트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거는 똑딱이 펜? 똑딱이 펜? 똑딱이 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색깔별로 뚱뚱하게 이제 필통에 꽉꽉 채워져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유니볼? 유니볼.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도 제가 선물 받고 나서 그 펜만 쓰고 그 펜심만 이제 사서 쓰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나중에 그 상세 내용에 남겨드릴게요. 그 펜도 선물을 한번 받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펜 아니면은 이제 거의 뭐 일기 같은 거 쓸 때도 그 펜 아니면 거의 안 쓰고. 근데 저는 아무래도 문구는 일본이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제가 쓴 것도 다 네. 일본 브랜드고. 네. 그리고 무인양품에 나오는 펜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쓰는 거는 무인양품에서 나오는 펜들인 것 같아요. 저는 저가 조금 특이한 거는 제트스트림은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트스트림을 파란색만 쓰려고 해요. 왜요? 신기하다 그것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검은색보다 파란색이 썼을 때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는 본 것 같아. 네. 진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닐지언정 이걸 선택했을 때 잃는 건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이라면 얻는 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파란색으로 쓰고. 저 얘기 들으면서 약간 소름 돋았던 게 제가 지금 펜 브랜드명 모르는 그 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아는 대표님이 선물해 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남색만 쓰세요. 그래서 그걸 박스채에 이제 심 같은 거를 박스채에 갖다 놓으시는데 그런 이유였나 싶었어. 저 고등학교 때 깜지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뭐 외울 때
친구들이 이제 똑똑한 친구들 파란색으로 했던 애들이 있어요. 아 똑똑한. 왜냐면 이거 하면 빨리 외워진다고. 아 진짜로? 저도 그때 그 기억이 아직 있어요. 진짜요? 네. 저도 학창 시절에 알았어야 되는데 아, 너무 늦게 알아서. 알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100세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없고가 되게 명확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불분명한 그런 팩트들이 있으면 그게 아닐 때 내 손해가 크지 않다면 저는 한번 그냥 시도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펜으로 썼을 때 내가 잃는 건 크게 없겠구나. 그러면 그냥 쓴다. 근데 왠지 느낌적 느낌으로 조금 더 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제가 이제 펜을 좋아하게 되면서 그 괜히 있어빌리티 하려고 만년필에 또 꽂힌 시절이 있거든요. 20대 때 한 번, 30대 때 한 번 이렇게 딱 분기마다 어느 순간부터 한 번씩 이렇게 그 만년필 꽂히는 시대가 오는데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건지 진짜 더 비싸고 좋은 걸 못 써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툭툭 약간 끊기고 잘 안 써지는데 원래 이런 게 맞는지 두 분은 만년필 쓰시나요? 나이님 쓰세요? 저도 만년필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냥 예뻐요. 맞아, 멋있어. 루미인가? 루미 아무튼 되게 유명해.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합리적인 가격에 예쁜 걸 살 수 있는 거기에 막 각인 서비스 이런 거 보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한때 또 캘리그라피가 유행이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써보고 싶었지만 참고 그 한 번 써봤는데 이 촉이 되게 날카롭잖아요. 저는 그 서걱서걱거리는 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라미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라미, 네, 라미. 저도 비효율적이라서 안 써요. 만년필 선물을 가끔 받는데 제 성향상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저의 약간 드림 펜들이 몇 가지 있는데 몽블랑이 그렇게 좋아요. 그 몽블랑의 그 뭐랄까 속된 말로 간지가 네.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지 중요해. 근데 몽블랑 중에 볼펜인데 그 펜 뚜껑에 별표가 있는 그 에디션의 그 볼펜이 있거든요. 그건 선물을 받았는데 아껴 쓰고 있어요. 다를까봐 중요할 때만. 진짜 그 펜심이 없나 봐요. 그거는. 아니 있더라도 그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한번 구경하면서 저희가 오디오로 생생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만년필은 선물하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져봐도 멋있다. 될까요? 이거 스티커 아니고 이게 아예 우와. 박혀 있는 거군요. 위에 몽블랑 이 아까운 몽블랑 쓰셔도 펜 됩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뭐 표정 똑같은데. 제트 스트링보다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묵직한 감이 있다. 괜히 몽블랑이라고 한번 하니까. 잡아볼게요. 네. 오, 살짝 무거운데? 그 무게감이 좀 있고. 네. 저도 그냥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쓰는 느낌보다 어떤 느낌이냐면 브랜드의 로고를 보면서 만족하는 그 느낌이 커요. 그렇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약간 마케팅 상식인데 값이 나가는 거는 좀 무겁게 만든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비싼 자동차들이 특히 차문이 무겁다든가 그 무게감이 가벼우면 사람이 맞아. 이걸 싸다랑 연관시키는 경향성이 있어서 비싼 물건들이 조금 무겁게 만드는. 근데 확실히 썼을 때 주목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멋있죠. 뒤에 그 로고가. 네. 뭔가 계약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내 품 안에서 쏙 빼서 딱 그러니까요. 하면은 되게 좋을 것 신뢰감을 딱 원래 줄 수 있을 것 이렇게 위에 같아요. 딱 꽂아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안 쓰다 계약할 때 딱 하면 안 나오면 근데 침 발라야 되잖아. 미리 계약하기 전에 긋고 가야지. 근데 너무 그냥 필통에 들어있어가지고. 필통도 기억 잘 나게 하시려고 파란색인 것 같은데 필통은 되게 얄쌍하게 생겼습니다. 단조롭게. 필통은 한 이거 2,000원짜리인가? 그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 문구샵 뭐죠? 되게 유명한데. 알파문고. 네, 알파문고에서 되게 제일 싼 류의 그 천으로 된 지퍼 진짜. 필통.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면은 그 저희가 지금 문구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환기시킬 겸 그 기록 중에서 내 얘기를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이랑 친구들과의 추억을 기록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랑 추억은 좀 어떻게 기록하고 계세요? 추억은 기록하는데 어디 내놓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저녁에 이렇게 삼각대 놓고 제 핸드폰으로 영상 찍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가끔 이렇게 저 혼자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족하려고 찍는 거고 어디다가 보여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는데 좀 아쉬운 건 아, 이거 어디 밖에다가 좀 기록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꼭 굳이 누가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 스스로 너무 정리를 안 했다. 너무 좋았는데 그냥 느낀 점 좋았다.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어디다가 정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사진도 좀 인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보고 너무 좋았던 게 하루하루 뭐 있었던 일에 대한 사진을 하나씩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막 사진 찍어놓고 나중에 뭐 이렇게 사진첩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보고 치우는 건데 이거는 좀 내가 이날 뭐 했구나, 이날 뭐 했구나가 좀 더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서 요거를 저는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는 잘 정제된 무언가를 공개하고 싶은데 그냥 일상의 것을 툭툭 그냥 올려도 네. 되는 거잖아요. 세실님은 어떠세요? 저는 가족 친구들과의 추억, 지금 부모님 영상을 제가 되게 열심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모님 영상 열심히 기록을 하고, 시아버님 칠순 때는 저희가 그 영상 모아가지고 사진이랑 이런 거 선물로 이제 또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랑 제 동생이 틈틈이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동생한테 주면 동생이 저희 가족 유튜브에 올려요. 그래서 이제 뭐 구독자나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 영상으로 그 느껴지는 공기나 그런 생동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부모님도 아직은 젊으시지만 나이를 들어가고 있고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걸 추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여행을 가든지 뭐 일상이나 엄마랑 데이트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보니까 그 세상에 공개하지 않고 특정 인원만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하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링크만 공유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의 트렌드인가? 저도 한 6년, 7년 정도 전부터 친구가 유튜브 편집하는 거를 좀 흥미가 있어서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났을 때 여행 가서 얘기 같은 거 나누고 이제 저희끼리 깔깔거리는 거를 스스로 그냥 편집해서 이제 친구들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영상 기록이 나와서 떠오른 건데 제가 아는 분은 매일 영상 일기를 찍으셨대요. 자기 전에 핸드폰을 켜놓고 네. 오늘 어땠는지 영상에 대고 얘기하고 자고 그렇게 몇 년을 하니까 그게 본인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때는 내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결했구나. 혹은 이때는 이런 감정이었구나. 그래서 글보다 좀 더 생생한 느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겠다. 나만 보는 영상 일기 진짜 괜찮긴 하다.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냥 핸드폰에서 지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비공개로 그냥 나만 보던지. 근데 만약에 해킹당해서 이제 공개되면 이제 공개되면은 어떡해. 나 인생 어떡하냐. 재밌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책에 미지의 세계를 쭉 적어놓은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 미지의 세계라는 거 보면서 약간 버킷리스트 같다는 생각은 들긴 했는데 여기 작가님이 뭐라고 적어놓으셨냐면 평소라면 시도해보지 않았을 낯선 일들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적어보셔라. 그래서 뭐 편의점에서 평소 안 먹어본 거 뭐 새롭게 시도하게 해줬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적어 놓으셨는데 좀 듣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두 가지 정도 들어보면 대단한 건 아니더라고요. 다이소에서 그림 도구 사서 그려보기 그리고 춤 배워보기 도예 체험하기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셨는데 두 분의 미지의 세계 세 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막 떠오르는 게 없는 게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이거 해보고 싶은데 대부분 해봤던 거 예를 들면 놀이동산 혼자 가기. 가보셨어요? 네, 가봤어요. 진짜로? 네, 저는 그러니까 남들이 그걸 해봤어요 하는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왜 가셨어요? 그냥 약간 그런 거였어. 혼자 가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저한테는 특히나 롯데월드는 꿈의 나라거든요. 입장할 때 나오는 그 노래와
그 이질적인 그 건축물 막 이런 걸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라서 어른이 돼서 갔을 때도 그런 느낌일까?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봤는데 반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조금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놀이기구들이 어떤 기계로 좀 보이더라고요. 옛날엔 꿈의 무언가로 보였는데 이제는 저기 크레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생각과 다르다. 근데 뭘 해보고 싶다? 그런 거가 있으면 저는 다 해보는 편이라서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아,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는 해보고 싶다 이런 미지의 세계는 없다. 아니, 평소에 내가 절대 안 할 것들. 절대 안 할 것들. 절대 안 할 것들로 치면 있죠.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유튜브에 딱 출연해서 영상 매체에서 엄청 뭘 활동한다든가 현재의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제가 스레드에 그 글을 썼는데 제가 운이 좋게도 막 몇십만 유튜브, 뭐 몇백만 유튜브에서 그런 요청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저한테 문의가 온 적 있어요. 출연할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대부분 거절했거든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 거절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언젠가는 나갈 수도 있겠죠. 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미지의 세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캡 선생님 얼굴 공개는 하시잖아요. 라디오에서. 네,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에서. 근데 좀 멀리서 잡히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는 좀 면역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 근데, 정도 거리까지. 네, 너무 막 클로즈업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인님은 어떠세요? 현재 미지의 세계. 저의 미지의 세계예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항상 캡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불편한 상황을 겪는 그런 상황으로 뭐라 그러죠? 만약에 독서 모임으로 친다면 내가 정말 이런 독서 모임 카테고리는 정말 관심이 없지만 그런 상황에 나를 내던지는 것 그런 거를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저희가 하고 있는 트레발이라는 독서 모임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경제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경제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거기에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캡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럼 좀 투자 관련된 이렇게 어려운 독서 모임에 나를 내던져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 저 입도 못 댈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절대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가서 만나보고 그러면 좀 정신을 차릴까 하는 생각에 약간 도전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도전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불편한 상황이라는 게 크게 나누면 내가 가고 싶은데 불편한 루트가 있고 그냥 내 가치관과 맞지 않아서 그냥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고 싶은 길 중에 하나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 해야 돼, 하지만 어려워, 무서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류의 모임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또 생각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관심은 있어서 평소에. 근데 그들이 하는 단어를 들으면 제가 못 알아듣기는 하겠죠. 근데 하지만 거기서 얻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올해 안에는 가보겠습니다. 갔다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제 미지의 세계 3가지. 네. 요 미지의 세계 저한테 미지의 세계는 일단 첫 번째 제가 살림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를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음식 쿠킹 클래스 이런 거는 저는 원래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아유르베다라는 음식학에 관심이 생겼어요. 건강하게 먹는 그런 식습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 음식 수업에 남편이랑 같이 한번 원데이 클래스 가보는 거. 아유르베다가 어떤 거예요? 그 아유르베다라는 뜻이 인도 말이었나? 나를 알아가는 지혜래요. 그래서 약간 식재료를 고르고 만들고 먹는 거를 약간 요가적으로, 명상적으로 접근하는 그 음식학이 아유르베다인데 최근에 가까운 지인분 한 분이 아유르베다 이 음식학 그 과정을 수료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간한테. 맞아요. 그래서 잠을 자는 거, 내 마음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한데 생각보다 제가 먹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고, 그리고 사실 뭘 만들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만들 수 있는 것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약간 버킷리스트처럼 넣어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하는데 영어를 좀 잘하면서 좀 도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성인 영어 연극부에 들어가서 아예 1년에 한 번 정도 연극 공연을 하는 데도 있대요. 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좀 재밌게 해보면 입도 떼고 연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면서 결과물도 내면서 좀 재밌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도 제 어떤 미지의 세계 중 하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기는 한데 동경하는 게 저도 책을 쓰는 거. 요 세계가 저한테는 아직 동경의 세상이자 미지의 세계여서 요 책을 출간하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종이책을 출간하는 거. 네, 종이책을 출간하는 그리고 거. 그게 교보문고 같은 서점에 놓여 있는 거. 그쵸. 와. 이제 하나 또 배워가지고 꽂혀 있는 거 말고 뉘어 있는 책으로. 표지가 보이는. 네. 그 약간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종이책 출간을 꿈꾸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인쇄하는 그 POD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서점의 오프라인 매대에는 깔리기 좀 힘들죠. 그래서 정말 의지치가 있으시면 전 투고를 많이 해보시는 거 저 추천드려요. 출판사에. 출판사에. 네. 그러려면 또 열심히 기록을 해야겠네요. 네. 투고할 수 있게끔. 저희 그러면 오늘 내용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두 분 오늘 어떤 키워드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아까 전에 처음에 나인님이 말씀하신 부정적인 걸 썼을 때 분노가 자가 발전한다. 차오른다. 그래서 저는 그 되게 색다른 분노의 글쓰기. 분노의 글쓰기. 분노의 글쓰기. 분노의 글쓰기. 저는 그 필사가 좀 기억에 남았어요. 필사. 나인님은? 저는 이 기록을 나만 보는 것도 좋지만 누가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좀 발행하기. 공개적인 글쓰기. 그러면 오늘 대화는 저희가 이제 리니 작가님의 기록이라는 세계를 읽고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대화는 분노의 글쓰기, 필사, 공개적인 글쓰기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취자 리뷰 소개 타임인데요. 팟빵에 남겨주신 댓글을 소개해 볼게요. 나인님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나21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에피소드 0 어쩌다 우리는 책 잡힌 사이가 되었나 에피소드에서 허들의 높낮이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에 공감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근데 저 너무 오래돼서 허들 얘기를 했나요? 저희가 그 모임에 있어서 아무나 올 수 있는 쉽게 올 수 있는 모임이 아니라 가격이 비싸다든지 이른 아침에 한다든지와 같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모임이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댓글도 같은 지나21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우연히 눈이 가서 들어왔는데 세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네요. 독서 모임장인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독서 모임장이신가 봐요. 환영합니다. 네. 우와. 독서 모임장이 듣는 독서 모임장들의 팟캐스트. 우와.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3readingreaders@gmail.com으로 책 잡힌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광고 문의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메일은 팟캐스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책을 내려놓고 저희 독서 모임장들 3명이 추천하는 도시 여행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 만나요.